안녕하세요.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소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3장입니다. 2장에서는 한이가 조선권분에 입문하고 진양이란 이름으로 새 삶을 살게 되죠. 예기로서 활동하던 와중에 삼천리 문학사에 수필을 2편 발표하게 되면서 문학기생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어느 날 조선어학회를 이끌어 가시는 회관 신윤국 선생님이 진양을 직접 찾아와 일본 유학을 가라고 권합니다. 기생 진양에서 학생으로 소원 성취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을 받습니다. 조선어학회는 진양이 졸업을 한 후 하와이 유학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3장에서는 무슨 일이 펼쳐질까요?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 지금 떠나보아요. (3장) 낯선 땅 함흥. 일본에서 함흥까지 며칠이 걸렸는지 알 수 없는 길고 지루하고 힘든 여정이었다. 함흥역을 빠져나오니 포도택시 몇 대가 서 있었다. 택시 운전사들은 역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가십니까? 물으며 손님을 태우려 부산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투박한 함경도特유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내게는 쌀라쌀라 하는 것으로만 들렸다. 나는 녹초가 된 몸을 택시 뒷좌석에 구겨 넣었다. 이제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자고 스스로 위로를 했다. 이제 곧 선생님을 만나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고된 여정에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다. 하와이로 유학을 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최 선생이 나에게 다녀간 지 3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에게서 편지가 왔다. 편지 내용은 해관 선생님이 홍원 형무소에 투옥되었고 조선어학회가 해체되어 나에 대한 후원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만 하겠다는 소식이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홍원 형무소로 가주세요. 운전사는 백미러로 나를 힐끔 보더니 먼지를 일으키며 차를 출발시켰다. 가을 거지를 끝낸 함흥평야의 풍경은 황량했다. 하기야 지금이 봄이어서 바깥이 온통 꽃천지라 하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을 터였다. 며칠 전만 해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으로 일본 땅에 있던 내가 갑자기 이곳에는 웬일이란 말인가. 모든 일이 갑작스럽게 벌어진 터라 정신이 혼미했다. 지치고 놀란 가슴은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앞으로 벌어질 일이 캄캄하니 보이지 않았다. 택시 운전사는 말이 많았다. 아마도 타고난 성품이 말을 많이 하지 않고는 잠시도 못 베기는 성격 같았다. 얼핏 이명호가 생각났다. 그는 달변가였다. 언제 어디서나 상황에 어울리는 말을 재치있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 하지만 간혹, 아니 아주 자주 그가 입을 좀 다물었으면 할 때가 많았다. 이용주는 그 수다를 말없이 묵묵하게 다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나는 김기사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그 험한 형무소에는 왜 갑니까? 김기사는 톤이 높은 함경도 토박이 사투리를 쓰며 백미로로 나를 슬쩍 보면서 물었다. 나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김기사는 조금 멋쩍었는지 잠시 입을 다물더니 택시가 고개 초입에 들어서자 고갯길 이야기를 아주 유쾌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고개가 함광령입니다. 함흥에서 홍은을 가려면 이 고개를 꼭 넘어야 하지요.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없었다. 그저 뒷좌석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박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청취자를 아랑곳하지 않는 안내원이었다. 아주 험준하고 골짜기는 온통 바위이지요. 바위 골짜기가 어찌나 깊고 험한지 옛날엔 벌건 대낮에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일들이 간혹 있었답니다. 그야말로 벌건 대낮에 호랑이한테 물려간 것이 바로 우리 집안이 아닌가. 밖을 내다보니 계곡이 끝도 없이 아득하니 보였다. 저 아득한 낭떠러지에 내가 서 있는 느낌이었다. 택시 바퀴가 튕기는 작은 돌들이 계곡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가 왁자하더니 서서히 잦아지고 또 왁자하더니 잦아졌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라도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인력거 2대와 소달구지를 끌고 몇 사람이 힘겹게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보였지만 차는 만나지 못했다. 차창을 조금 내리니 차가운 바람이 훅하니 얼굴을 때렸다. 북쪽이라 겨울이 일찍 오는 것인지 늦가을인데도 고갯마루의 날씨는 매섭게 차가웠다. 고개 정상 부근에 이르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오기 시작했다. 환강령 정상에서 내려다보니 동쪽으로 넓은 평야가 쭉 이어져 있었다. 김 기사는 그것이 홍원평야라고 했다. 홍원평야를 흐르는 서대천이 낭떠러지 아래에 있는 계곡을 따라 흐르고 서쪽으로는 함흥평야를 흐르는 동성천강의 상류계곡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고개의 정상 부근은 골이 깊고 급경사가 계속 이어져 있었다. 차가 올라온 길이 구불구불하게 내려다 보였다. 내 인생길을 그림으로 그리면 저런 모습일 거라 생각했다. 나는 22살의 나이에 구불구불한 길을 돌고 또 돌았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길을 돌아갈 것인지 두려웠다. 이 고개가 함흥, 홍원, 원산을 잇는 관북 중부 해안 지방의 중요한 종단 교통로입니다. 김 기사는 아주 훌륭한 함경도 안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태어난 고향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구불구불한 고갯길이 어지러워 눈을 감았다. 덜컹거리는 차로 인해 멀미가 났다. 마침내 고갯마루를 넘자 홍원이라고 했다. 바람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일본에서 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긴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여기 홍원은 교통도 통신시설도 좋지 않은 오지 중에도 오지이지요. 아마도 홍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형부서 볼 일 아니면 이곳에 올 일이 없으니까요. 김 기사의 말에 눈을 떴다. 그의 말대로 주인은 온통 산뿐이고 길은 비포장의 택시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다. 형무소로 가는 길 내내 택시가 덜컹거렸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물을 기운조차 없었다. 형무소 도착했습니다. 김 기사의 말에 나는 화들짝 눈을 떴다. 면회 마칠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예,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나는 택시에서 내려 형무소로 걸어갔다.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어졌다. 경비가 삼엄한 형무소는 높은 벽돌담과 시커먼 철문이 위압감을 주었다. 형무소 정문에는 헌병 2명이 총을 차고 차렷자세로 서 있었다. 면회를 왔다고 하니 신분증을 확인한 후 들여보냈다. 사무실 안에는 포성에 묵힌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몇몇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한쪽에서는 순사들이 큰 소리로 욕지거리를 하며 책망하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사무실로 들어서자 순사들 몇 명이 힐끗 나를 쳐다보더니 이내 각자 일을 계속했다. 나는 한 순사가 앉아있는 책상으로 가서 면회 신청을 했다. 저 신윤국 선생님 면회 왔습니다. 그 순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무표정으로 냉담하게 말했다. 그자 면회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아시오. 일본인 순사는 한마디로 싸늘하게 거절을 해버렸다. 선생님을 뵈러 일본에서 여기까지 일주일도 넘게 달려왔습니다. 잠시만 뵙게 해주세요. 그자는 면회 금지요. 순사는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한마디만 더 찌끄리면 나마저 잡아 쳐넣을 거라는 험상궂은 표정을 지었다. 나는 다른 자리에 앉아있는 순사에게 가서 다시 간청하다시피 했지만 모두들 면회 금지란 말만 했다. 길고 긴 여정으로 간신히 도착했는데 순사들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무자비한 놈들. 놈들은 간절함이 담긴 내 눈을 외면한 채 서류를 덜쳐보더니 앞에 앉아있는 남자를 쏘아보며 바란 대로 말하라고 고함을 쳤다. 나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할 수 없이 사무실을 나섰다. 그 형사들은 슬픔이나 기쁨을 나타내는 감정 조절 장치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았다. 다만 위압적인 태도만 고수하라는 훈련을 받은 인간 같았다. 잘 훈련된 충성스런 개처럼 진리는 없고 의리에 살고 죽는 일본인들 기질이 바로 저 형사들의 눈빛에도 서려 있었다. 이 나약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빼앗긴 나라에 대한 서러움과 억울함으로 분통이 터져서 형무소 앞의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울지 않으리라 다짐했건만 그 다짐은 한순간에 봇물 터지듯 무너졌다.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또다시 내게로 오고야 말았다.
더는 내게 처참한 비극은 오지 않기를 얼마나 바랐던가.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다시 학업을 하러 일본으로 갈 수도 없다. 나는 형무소 마당에 주저앉았다. 한 걸음도 떼지 못할 정도로 심신의 기력이 다 한 것 같았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었다. 나는 비를 맞는지도 느끼지 못했다. 형무소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 기사가 형무소 안을 기웃거리다 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왔다. 그는 쓰고 있던 우산을 내게 씌워주면서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가씨 면회를 못했군요. 이제 어쩝니까? 김 기사는 특유의 투박한 말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보아하니 그는 망연자실한 나를 두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눈치였다. 이곳은 머물 곳이 마땅치 않으니 일단 함흥 읍내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안 돼요. 나는 선생님을 꼭 면회해야 해요. 오늘만 날이겠습니까? 내일 다시 와 사정해 보도록 하세요. 날이 어두워질 텐데 인가도 멀리 떨어진 낯선 곳에서 처자 혼자 어쩌시렵니까? 김 기사는 나를 태우고 다시 함흥으로 출발했다. 낙담하고 있는 내게 직접적인 위로는 잠시 침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김 기사는 한동안 말없이 운전을 하기만 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가 싶더니 빠르게 어두워졌다. 김 기사는 함흥 읍내 한 여인숙의 나를 내려다 주고는 돌아갔다. 나는 여인숙 작은 방에 쪼그리고 앉았다. 방은 눅눅하고 차가웠다. 긴 여행과 상심으로 온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었다. 비를 맞아서인지 몸에 한기가 들기 시작했다. 신은 나를 어떻게 할 셈인가? 도대체 신의 의지는 무엇인가? 왜 신은 나를 야멸차게 붙잡고 늘어지는가? 당장 내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도 없었다. 두어 시간이 지나자 썰렁했던 방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벽에 기대어 앉아 훌쩍이다.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 자다 깨다 울다가를 반복했던 것 같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지금이 낮일까 밤일까? 왜 이렇게 졸리기만 하지? 밖에서 남자와 여자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던 것도 같다가 다시 들리지 않았다. 방문을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가 났다. 나는 대답을 하려고 입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내 머리에 손을 대어보고 나가는 듯했다. 눈을 뜰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다. 조금 전과 같은 남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닌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조금 전이 지금인가?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내가 무슨 말을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했지? 잠이 와. 선생님이 거꾸로 매달려 있어. 입이 마구 찢겨 벌려져 있어. 물이 코로 찢어진 입으로 줄줄 새고 있어. 물이 무리통으로 다 들어갔나 봐. 일본 순사들이 희죽거리고 있어. 선생님은 꿈쩍도 안 해. 죽었나 봐. 선생님, 선생님, 저예요. 창문을 아무리 두드리며 불러도 모르시네. 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구나. 아, 왜 말이 안 나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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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나는 계속 비명을 질렀지만 도무지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처자, 처자! 아가씨, 아가씨! 악몽은 계속되었다. 문화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나는 우리 한글을 신문지에 쓰고 또 쓰고 또 썼다. 내가 조선으로 크게 웅변을 하고 있다. 무서운 일본 순사가 내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간다. 따기를 맞고 발로 채이고 내 다리를 벌리고 그놈이 들어온다. 나는 있는 힘껏 침을 뱉는다. 놈이 내게 총을 쏜다. 내 몸에서 붉은 피가 콸콸 쏟아진다.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아무래도 의원을 불러야겠어요. 빨리 좀 다녀오세요. 이마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느껴졌다. 휴, 다행입니다. 열이 많이 내렸어요. 이제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가방을 챙기고 나갔다. 좀 어떻소 처자? 눈을 떴다. 한 남자와 여자가 근심스럽게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몸이 불덩이였다오. 내가 여기 얼마나 있었나요? 오늘이 3일째요. 남자 얼굴을 보니 나를 여기에 데려다준 김기사였다. 그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얼굴이었다. 매일 출퇴근 시간에 들러 나의 안부를 묻고 갔다고 했다. 나는 힘없이 싱긋 웃어 보이며 고맙다는 말을 했다. 그는 얼른 일어나기나 하시오 라며 걱정스레 말했다. 친절하게 나를 안내해 주었던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이제야 했다. 고맙습니다. 송장 치우는 줄 알았지 뭐요. 주임집 아주머니가 미염을 쏘아다 먹여주었다.
창호지로 비쳐 들어오는 늦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다음 날은 볕을 쬐며 뜰하게 나와 앉아있기도 했다. 주인집 아주머니도 우리 어머니처럼 남편을 일찍이 여의고 혼자서 하속을 치며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허약한 어머니와는 달리 아주머니는 몸이 굵직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전형적인 폭간 여인이었다. 손발도 컴직한 것이 누구든 먹이고 퍼주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씨 곱고 인정 많은 성격이었다. 아주머니는 유머 감각도 있어서 풀 죽어있는 내게 재밌는 이야기도 함경도 방언으로 해주곤 했다. 이제부터 나를 아마이라고 부르지비? 아주머니의 사투리가 아마이라고 했다. 나는 장난으로 아마이 아마이 부르면서 농을 걸기도 했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기력을 되찾았다. 다시 홍원 형무소에 가서 면회를 신청해 보았지만 지난번과 똑같이 단번에 거절을 당했다. 무슨 뾰족한 수가 없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부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김 기사가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듯이 한마디 던졌다. 높은 사람? 순사들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유충기가 생각났다. 경성과 함흥을 오가는 유명 인사 중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자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금화 선생께 연락을 해보았지만 선생님도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건강마저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수정 언니에게 전화를 넣었다. 언니, 나 한이야. 그래, 선생님께 소식 들었어. 지금 경성은 초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일본 놈들이 중일전쟁 체제를 조성하기 위해서 양심적 지식인들이나 부르주아 집단을 모조리 잡아들이고 있어.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는 수양 동호회 관계자들에 대한 소탕 작전으로 경성에서만 55명이나 체포되었대. 조선어학회 일을 하시는 분들도 모조리 다 잡혀갔어. 그런 큰 사건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난 팔자 죽게 공부만 하고 있었으니. 한이야, 공부는 계속해라. 언니가 네 후원자가 되어줄게. 우리 조선은 지금 나라를 이끌어갈 여성인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야. 언니 고마워. 하지만 지금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 옥바라지야. 한이야, 네가 옥바라지 할 방법이 없어. 우리도 여기서 면회 신청을 몇 번 시도해봤는데 놈들이 말하기를 치안유지법 위반자들은 강력범죄로 취부해 어느 누구도 면회를 할 수 없대. 만약에 해관쌤님이 친일로 전향한다는 사상 전향서를 쓰면 바로 석방이 될 수는 있다는데 그러실 분이 아니잖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슨 수를 써봐야지. 정 안 되면 선생님 얼굴만이라도 배워야 일본으로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 해관 선생의 올곧은 성격으로는 죽는다 한들 사상 전향서를 쓰실 분이 아니었다. 나는 선생님이 겪을 고문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왔다. 내가 선생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함흥장 조우. 여기 시장 아마이들은 무척 억세서 물건 흥정하고 안 사면 봉변을 당하기 일순위 조심해야 해. 아마이 말을 듣고 보니 시장 상인들은 아바이들보다 아마이들이 더 많았다. 몸도 말투도 억세고 다부져 보였다. 어물전, 야채전, 정육전, 생활용품전, 곡물전, 농기구전 등등 여러 다양한 전들이 나름 질서 있게 펼쳐져 있었다. 우리 국수 먹을까? 아마이는 내 손을 이끌고 국수집으로 데려갔다. 아마이가 만든 국수 맛이 일품인데 왜 남의 집에서 먹자고 하세요? 농기구전 옆 국수집에는 삿갓을 쓴 영감들 몇몇이 투박한 북간말로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돋보기를 쓰고 있었다. 이 집 국수 맛하고 내 국수 맛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아마이는 그냥 시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시장 조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수집 안으로 들어서자 영감들이 피우는 담배 냄새와 수욕을 쌈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돋보기를 쓴 영감들이 모두 안경 너머로 우리를 한번 힐끗 쳐다보았다. 아마이는 상관없다는 듯 자리를 잡고 앉았다. 나는 안경 너머에 있는 영감들의 코가 무척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다. 한 영감은 널쩍하니 뭉뚝하게 생겼고 또 한 영감은 안장꽃처럼 잘록한 코였고 또 한 영감은 거칠고 투박한 코였다. 다양한 모양의 코에 돋보기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세월의 끝자락에 있는 영감들의 삶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런데 구석진 테이블에 한 젊은 남자가 국수를 먹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지는 않지만 영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마이가 그 남자를 아는지 인사를 했다. 선생님, 또 시장 풍경 낚으러 나오셨나 봐? 그는 고개를 들어 답례를 했다. 어마이, 그동안 잘 계셨지요? 그는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나에게 눈길을 돌렸다. 우리 집 손님이에요. 참 곱지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백석이라고 합니다. 백석은 엉거주춤 일어나 나에게 인사를 하고는 다시 무슨 말을 하려다 그만두었다. 나는 백석이라는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놀라움을 애써 감추며 말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 국수가 나왔다. 백석은 국수를 먹으며 이따금 무엇인가를 메모하기도 했다. 아마이는 백석에 대해 내게 소곤소곤 말해주었다. 영생고보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야. 경성에서 무슨 신문사에서 근무하다가 일로 왔다는데 참 미남이지? 게다가 시를 쓰는 시인이라네? 시간이 되면 저렇게 글을 쓸 소재를 찾아다닌대. 내가 끓여준 국수를 아주 좋아해서 우리 집에도 간혹 들러. 나는 가슴이 방망이질했다. 올 1월에 겨울방학을 맞아 일본에서 귀국해 집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오빠의 책상에 백석의 사슴 시집이 있었다. 나는 그 시집을 펼쳐보며 말했다. 두꺼운 법 관련 책들만 있는 오빠가 웬 시집이유? 이 시집은 보통 시집과는 달라. 예전에 우리 집을 방문했던 백기행이랑 친구 기억나지? 네가 매일 갖고 다니는 테스 책의 주인 말이야. 그 친구가 낸 시집이야. 백부 한정판인데 운 좋게 내 손에 들어온 거야. 그때 나는 그 시집을 빼앗다시피 해서 지니고 다녔다. 나는 국수를 먹으면서 백석을 흘깃 보았다. 그는 국수를 옆에 두고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아마도 노인들이 하는 얘기를 받아듣고 있는 것 같았다. 고개를 숙이고 뭔가에 열중하고 있는 저 모습. 옛집 뒷덜 덜마루에 앉아 책을 읽던 그 모습이었다. 그가 고개를 들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어여쁜 한이가 아니니까. 내 가슴은 놀란 토끼처럼 계속 쿵쿵 뛰었다. 국수 맛이 어떤지 알 수가 없었다. 아마이가 국수 맛이 어떠냐고 내게 살짝 물었다. 나는 얼떨결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주춤거렸다. 왜 그리 넋을 잃은 사람처럼 앉아있어? 국수 맛이 어떠냐고. 국수 맛은 역시나 엄마의 국수 맛을 따를 수가 없죠. 살얼음 동동 뜬 잘 익은 동치미랑 먹는 아마이 국수 맛은 내가 이제껏 먹은 국수 맛 중에서 일품이었어요. 허허허, 국수는 쫀득한 질감도 중요하지만 육수의 그 맛이 판가름이나. 아마이의 시장 조사는 계속되었다. 하숙집과 국수집을 겸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전문 국수집을 차려볼 계획이라고 했다. 아마이는 국수집을 나오면서 백석에게 인사를 했다. 언제 우리 집에도 들러주세요. 나도 그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했다. 그는 아까처럼 또 엉거추춤 엉덩이를 들고 일어나 우리들에게 인사를 하고는 내게 눈길을 멈추었다. 나는 그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은 척 고개를 돌리고 아마의 뒤를 따라 국수집을 나섰다. 그러나 내 가슴은 요동을 치고 있었다. 아니, 내 세포 속속들이 요동을 치듯 그에게로 쏠렸다. 그의 눈길이 내 등 뒤에서 태양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아마이의 시장 조사는 계속되었다. 오후가 되니 장 보러 오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시장 골목은 어깨를 부딪히면서 걸어갈 정도였다. 그런데 상인 아마이들의 저고리 고름에 말굽 모양의 굵고 큰 금가락지가 묶여있는 것이 보였다. 아마이, 저 아마이들 앞슴에 모두 금가락지를 매달고 있는데 저것이 뭐예요? 너무 크고 굵어서 손가락에 끼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 그건 비상용 폐물이야. 북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차고 다니는 거야. 아마이는 자기 젖꼬리 앞섬을 살짝 들추어 금가락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비상용 폐물이라고요? 그래. 상류층 부인네들이 차고 다니는 화려하고 값비싼 폐물은 아니지만 큰일이 생길 때 사용하는 것은 같은 용도야.
부모나 자식들에게 갑작스럽게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것을 팔아 해결하거든. 자식들이라면 아들에게? 여긴 아들, 딸 구별 없어. 시집간 딸이라도 길거리 나앉으면 어떡해. 도와줄 수밖에. 그게 부모가 아니겠어? 어머니에게도 폐물이 있었다. 3대 독자 오빠가 장가가는 날 어머니는 장롱 속에서 번쩍번쩍하는 폐물들을 꺼냈다. 이 폐물은 내가 시집 왔을 때 네 할머니께서 물려주셨던 것들이다. 집안이 결단나고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내놓지 않던 폐물이었다. 어머니는 대대로 물려받은 폐물이라 그 어떤 난관에도 팔거나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비단 옷을 입거나 폐물을 몸에 지니고 다닌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를 일찍 여윈 가부라는 죄의식 때문이리라. 그래서 그 귀하고 아름다운 폐물을 몇십 년 동안 어두운 장롱 속에 모셔두었다가 당신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었던 것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그토록 그리웠던 어머니가 갑자기 원망스러워졌다. 그동안 우리 집은 계속해서 비상체제였다. 이곳 아마이들처럼 집이 팽함하면 폐물을 팔아서라도 살아가야 했다. 우리 남매들이 학교도 다니지 못하던 때에 그것을 팔아서라도 학교를 보냈어야 했다. 다른 어떤 곳보다 교육에 관한 얼마나 앞서가던 분이었던가. 또한 가난 때문에 당신의 딸 셋 모두 원하지 않는 시집을 가야만 하던 때였다. 그런데도 그 폐물을 내어놓지 않다니. 나는 어머니가 참으로 모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지금 시간들을 생각하니 가슴을 쥐어뜯고 싶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은 모두 옳은 일인 줄만 알았다. 이곳 함흥에 와서야 앞선 개화 사상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조선의 유교적 가부장 제도의 악습을 떨쳐버리지 못한 분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아니, 오히려 봉건 사상이 스스로를 더욱 올가맨 사람이었다. 어머니도 연료비를 받고 싶었던 것일까? 나에게 죽기 직전까지도 기생옷을 벗으라고 한 것도. 기생이 된 것이 부끄럽다고 아버지의 함자를 어디에서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한 것도.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신 분이라도 가세가 기울 대로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만 어떡하든 공부를 시킨 것만 봐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에게 폐물의 용도는 오로지 아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아니다. 누가 될지도 모르는 당신의 며느리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아플 때 오빠는 병원비나 약값을 지불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 모든 것이 내 몫이었다. 그 폐물의 일부만 팔아서 날 공부시켰다면 내가 부잣집 아들이란 말만 믿고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내에게 시집을 갔겠는가. 기생이 되어 결핵으로 몸져 누워있는 당신이 좋아하는 과일을 매일매일 사기 위해 술 취한 사내들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했겠는가. 어머니의 그 비싼 병원비나 약값을 위해 술을 따르고 웃음을 팔고 심지어 술 취한 사내들에게 두 다리를 벌렸겠는가. 연주만 하러 다녀서는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연애뿐만 아니라 술자석에도 앉았다. 어머니의 그 봉건적 사상이 내 온몸을 옥죄어왔다. 숨이 막혔다. 기생을 만든 것도 결국엔 어머니였다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그 숨막히는 조선의 고루한 악습에 얽매여 있던 어머니. 여성으로서 가야 할 길이 오로지 현모양처가 되는 길뿐이라고? 화가 치밀었다. 여기 억세고 다부진 북한 여성들에게 내 어머니 얘기를 들려주면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고 나보다 더 열을 낼 것이다. 어머니는 저 시장 아마이들과 같은 삶의 투지와 용기가 없었다. 어머니에게 올바른 삶은 단지 고루한 가부장적 틀을 지키는 것이었다. 세상에. 어머니의 그 자랑스러운 개화 사상은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나는 갑자기 현기증이 났다. 어머니가 꼭 움켜쥐고 있던 그 잘못된 사고가 우리 세 자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는가. 테스의 어머니처럼 이것이 신이 주신 운명이라는데 나도 모르게 도리지를 쳤다. 아니다. 나는 신이 주신 운명을 따르지 않으리라. 금화 선생님의 말씀대로 나는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리라. 그때 마침 새하얀 사란응단의 저고리에 엷은 남빛 명주 치마를 입고 하늘하늘한 진홍빛 너울을 쓴 여자와 푸른 너울을 쓴 두 명의 여자들이 시장 구경을 하며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전년들 저 또 꼬리 치며 다니는 꼴을 좀 봐. 아마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그들이 기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조선권본에 있을 때 입었던 삼회장이 들어간 기생복장이 나는 부끄러웠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는 바깥 나들이를 하지 않았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할 일이 있으면 흰색 저고리에 검정색 치마를 입고 흰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녔다. 여자들은 리어커 자파상을 둘러보다가 한 도자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 도자재는 장목으로 4개의 기둥을 받고 부들로 지붕을 엮어 길가에 나앉은 점포다. 진열대에는 각양각색의 폐물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자, 구경하세요. 놀이개, 기주머니, 굴레, 비녀, 언지와 녹지암, 영잠, 화잠, 죽주람, 호두잠, 나비잠, 조롱, 염낭, 봉채, 은장도, 석장도, 참빗, 얼레빗, 민경, 인두, 가위 없는 것이 없습니다. 자, 구경들 하고 가세요, 아가씨들. 안에도 많으니 들어가서 구경하세요. 도자전 주인은 그 많은 물건의 이름을 숨도 쉬지 않고 줄줄 내뱉으며 손님들의 눈길을 끌었다. 나도 모르게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여자들은 아름답고 화려한 물건들을 보느라 넋이 나간 모양이었다. 얘 이거 어떠니? 이 거울 너무 예쁘지 않니? 어머 언니 이 놀이개는 어때요? 와 이것 좀 봐. 이 나비잠 좀 봐. 이 비녀도 너무 예쁘네. 여자들은 저마다 탄성을 지르며 이것저것 여러 물건들을 살펴보고 달아보고 꽂아보고 있었다.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에 비해 옷차림이 눈에 띄게 화려하고 너울까지 썬 기생들의 자태는 시장거리를 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삶에 찌든 아마의 상인들이나 장을 보러 온 행인들은 그 여자들을 헐기덜기 쳐다보고 있었다. 아마의 상인들 중에는 이마살을 찌푸리며 노려보는 이들도 있었다. 갑자기 머릿속에 섬광이 번쩍였다. 나는 허약한 체질이라 억세고 강인한 북한의 여성이 될 수는 없으니 내가 한때 배운 기생의 길로 잠시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으로서는 그 길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고 생각되었다. 당장 숙박비를 치를 돈도 없었다. 그 무엇보다 어떻게 해서라도 옥중에 계신 선생님을 만나 배워야 내 길도 다시 갈 수 있을 것이다. 기생이 되면 화몽의 커다란 연회에 참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연회에는 함흥의 유력한 인사들이 올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의 특별 면회를 부탁할 인사도 만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마이에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그 여자들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물건을 보느라 정신이 팔려있던 여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쏠렸다. 둘은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고 진홍색 너울을 쓴 여자만이 나와 비슷한 연배처럼 보였다. 이게 뭐야? 라는 눈빛들 중 한 명이 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권번 위치를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여자들은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중 진홍색 너울을 쓴 여자가 나를 다시 한번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내 이름은 홍옥이야. 넌? 난 진양이라고 해요. 보아하니 홍옥의 눈에 내가 싹수가 있어 보였던 것이 분명했다. 홍옥은 적극적으로 내게 이것저것을 물어보았다. 좋아. 내가 오늘 건번에 들어가서 행수 어른께 네 얘기를 해놓을 테니 내일 오전에 들러보도록 해. 알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홍옥이 내게 함흥 근본의 위치를 알려주는 동안 다른 일행들은 여기저기 잡화점을 둘러보며 가고 있었다. 영문을 모르고 저만치 떨어져 서 있던 아마이가 다가와서는 아는 여자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아마이 손을 이끌고 여인숙으로 돌아왔다. 나는 막연했던 길에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다. 아마이는 시장에서 사온 돼지고기를 먹기 좋을 만큼의 크기로 툭툭 잘라서 김치와 파를 넣고 보글보글 거리더니 건방 한 상 저녁을 내왔다. 아마이 손은 마술손 같았다. 칼질 몇 번에 뚝딱하면 맛깔스러운 음식이 떡하니 차려지는 것이었다. 아마이가 해준 밥이 얼마나 맛이 나든지 2그릇을 먹어치웠다. 오래간만에 입맛이 도는 것 같았다. 아마이는 내가 맛있게 먹는 것을 쳐다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아마이에게는 차마 건번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내가 기생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실망할까봐 걱정스러웠다. 어머니가 그랬듯이 나이 내면이 그렇듯이 제 아무리 춘행전을 잘 추고 가야금을 잘 연주한다고 해도 보통 사람들에게 기생은 몸을 팔아 돈을 버는 계집일 뿐이었다. 얘기가 되어 번 돈으로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자신을 잘 가꾸어 나가는 수정언니처럼 되지는 못했다. 나는 늘 당당하지 못하고 과거를 숨기려고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일본에서 후원금이 끊긴 3개월 동안에 수중에 남아있던 돈을 쪼개고 쪼개어 한 달에 25원이나 하는 하숙비며 생활비를 쏘던 터였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이내 바닥이 나서 일본에서 홍원까지 오는 차비만 달랑 들고 온 터였다. 사법고시를 준비 중인 오빠에게는 손을 벌릴 형편이 못 되었다. 게다가 오빠는 부양해야 할 어린 자식이 있고 또 올케가 둘째를 임신 중이었다.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 수정 언니가 후원자가 되어주겠다고 했지만 마냥 신세를 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보다도 우선은 선생님을 만나 뵙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신탁. 긴 담장을 끼고 동쪽을 향해 나 있는 서술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간목에는 키가 작달만한 노송 두 그루가 서 있었다. 작지만 그 품새가 용트림하듯 위풍당당하여 권본을 호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넓은 앞마당에는 단풍나무 두어 그루가 붉게 물들어 온 마당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마당 오른쪽 연못에는 아담한 정자와 능수버들이 물밑에 하늘 그리고 있어 운치를 더해주었다. 잘 정돈되고 가꿔진 정원이라 생각하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홍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반기며 종종 걸음으로 달려나왔다. 어서와, 행수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신다. 홍옥은 앞서 걸으면서 행수 어른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행수 어르신, 진양이 왔습니다. 들려라. 행수 어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격이 있어 보였다. 너른 대청마루는 미끄러질 듯 반짝거렸다. 방에 들어서자 물풀에 나무 문양의 나뭇결을 잘 살린 벙어리 문갑이 눈에 띄었다. 문갑 옆 벽면에는 사군자 6폭 병풍이 있었다. 매낭 국죽의 문이 나와 서체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 어느 곳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곳으로 보아 행수 어른의 성격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대략 30 중반은 되어 보였다. 콧대가 오똑하니 반듯하였고 광대뼈가 약간 튀어나와 아주 위험있게 보였다. 그녀는 나를 천천히 훑어보면서 물었다. 그래, 여기서 일을 하고 싶단 말이지? 교방 교육은 받아본 적 있느냐? 예, 경성 다동조합에서 금화 학요일 선생님께 공전아학과 가무를 전수받았습니다. 오, 그래? 금화 선생께? 그럼 조선건번 소속이었단 말이더냐? 네. 네가 그 선생의 사사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교방 교육 없이 너를 바로 채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간단한 시험은 거쳐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가야금 산조 한장단을 연주해 볼 수 있겠느냐? 행수 어른은 옆에 앉아있는 홍옥에게 가야금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나는 갑자기 가야금을 연주해 보라는 말에 얼떨떨해졌다. 단지 면접을 보러 온 것이지 시험을 보러 온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가야금을 손 놓은 지가 2년이 넘었다. 왜, 자신이 없느냐? 나는 이판사판 신정이었다. 아닙니다. 해보겠습니다. 자진 모리 한 가락을 켜보아라. 나는 떨리는 마음을 심호 몇 번으로 가다듬고 가야금 현에 손을 얹었다. 간단하게 줄을 튕겨 엄이 맞는 시약이 나온 후 자진 모리 한 가락을 탔다. 행수 어른의 눈빛이 반짝 빛났다. 악기나 가무를 행할 수 있는 얘기가 굴러들어왔으니 이게 웬 행자냐는 듯 내심 입 가장자리가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그것도 금화 선생께 사사를 받았더니 그 실력이나 자질이 험잡을 데 없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좋구나. 그래, 언제부터 일을 할 수 있느냐? 오늘부터라도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시가 급하기에 그렇게 말했다. 행수 어른은 홍옥에게 내가 쓸 방을 안내해 주라고 일렀다. 행수 어른, 저는 하숙집을 이미 정해두었습니다. 어머니같이 저의 건강도 챙겨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숙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행수 어른은 이맛살을 약간 찡거리더니 건본의 규칙상 새끼 기생이 그럴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오전에는 가끔씩 홍원을 가봐야 하므로 어쩔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행수 어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일단 며칠 네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겠다. 만약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바로 들어와야 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행수 어르신. 나는 해관 선생님을 면회할 때까지만 기생 노릇을 할 작정이었으므로 권분에 입주하는 기생은 되고 싶지 않았다. 홍옥은 나를 데리고 행수 어른의 방을 나와 백향방 별채로 데려갔다.
백향방 대청마루에는 대여섯 명의 앳된 문화생들이 악기를 연습하고 있었다. 또 다른 방에서는 가무를 연습하는 모습도 보였다. 곧이어 연녹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기생 한 명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결코 미인이라고 할 수 없는 가무잡잡하고 각이진 얼굴이었다. 보아하니 예기생들을 단속하고 처벌을 내리기도 하는 노기였다. 이름이 매양이라고 하는 그녀는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교방 규칙을 줄줄이 나열했다. 나는 그것을 조용히 들었다. 일본 유학을 가기 전까지 조선 권본에서 예기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교방 규칙은 이미 알고 있었다.